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봐주는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긴급돌봄센터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했고 이용 대상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입니다. 1일 이용료는 15,000원, 식비 3만 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식비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돌봄 서비스 이용 7일 전까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제2회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시에 참여 작가를 모집합니다. 특별전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참여 자격은 개인전 2회 이상 개최 경력이 있는 장애예술인입니다. 공모부문은 평면 작품과 입체 작품으로 작가 1인당 2점 이내의 작품을 선정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며 참가 방법은 장애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음 달 13일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드론을 공으로 삼아 축구처럼 골대에 넣어 승부를 가리는 드론 축구가 유행인데요.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이 청각장애인 드론 축구단 농캔플라이 창단식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농캔플라이는 전원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앞으로 전국대회 출전을 목표로 훈련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AI 기반의 지능형 배리어 프리 서비스 전문기업인 멀틱스가 삼성 서비스 센터에 수어 번역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농인은 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접수 방법을 수어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멀틱스는 앞으로도 농인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앞으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제도를 개선해 당사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이 위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을 신설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자 추진됐습니다. 먼저 여성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외래 진료, 처치실과 진통실, 분만실 등 주요 시설의 휠체어 이용자를 기준으로 시설별 이동 공간, 장비 배치 기준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 기준 또는 인력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2023 베를린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대회가 지난 25일 브란덴부르크문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이 돋보였는데요. 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90개국 9천여 명의 발달장애인 선수가 26개 종목에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은 12개 종목에 1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25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16개까지 총 6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각지에서 모인 대한민국 선수들은 낯선 환경에서 약 2주간의 단체 생활을 이어갔으며 경기장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용훈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은 감동 그 자체라며 스페셜 올림픽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미래를 위한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장맛비 소식이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겪었던 곳들은 아무래도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이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생기는 만큼 만반의 대비가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최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노현경 씨. 일주일에 2번 자녀의 감각통합 치료를 위해 이곳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폭우가 쏟아져 복지관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2주 가까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피해가 심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치료실에 다 잠겼거든요. 수업에 필요한 그런 준비물이라던가 이제 원래 그 세팅된 그런 뭐 가구나 이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망가져서 이제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올해 장마를 눈앞에 둔 지금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걱정과 불안을 잠재우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슬슬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작년보다 폭우가 첫 번째 안 내렸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철저하게 뭐 구청이나 아니면 복지관 측에서 적절하게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지만. 복지관 지하에 위치한 서울 남부보호작업장은 3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침수 피해로 인해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출근을 못하게 됐습니다. 작년 8월 8일날 비가 많이 왔었어요. 비가 많이 왔어. 오늘날 비가 많이 왔는데 출근을 못했어요. 그룹홈에 있다가요. 9일날 출근을 못했어요. 연락이 와갖고 출근을 못해갖고 바로 집으로 귀가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작업장 측도 곤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적자를 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침수 피해로 인해 납품을 기다리는 물건들이 젖어서 못 쓰게 됐고 한동안 작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미리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기상청이나 이런 곳에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제 예상 강우량 등을 확인을 해서 비상근무를 하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폭우나 아니면 침수 위험지 지역에 이런 경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부터 집중호우 발생 최소 20분 전 긴급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인공지능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기후재난 사전 예해 경보를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첫발, 우리는 그 시작에서 취업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경우 일을 하고 싶어도 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수급비가 줄어드는 등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국토 종단에 나서야만 했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비장애인들에게도 취업 의문이 바늘구멍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바늘구멍조차도 없습니다. 경쟁과 효율성, 노동 생산성의 기준만 따질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근로활동은 자립생활의 첫발이며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 중에 근로장애인은 고작 19%밖에 안 된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해결의 실마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있다고 보고 2022년 11월부터 수개월간 국회 앞에서 근로장애인 기초수급비 삭감을 중단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해왔으며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노동총연맹은 본격적인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 노동운동에 나서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됐던 한국장애인 노동조합 총연맹의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이 막을 내렸습니다. 12일이라는 시간 동안 펼쳐진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종단이었는데요. 남은 이야기를 최유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한국장애인 노동조합 총연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에 나선 지 12일 만인 지난 19일 서울 국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7일 부산을 출발하여 오늘 13일 국회 앞까지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괴롭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오직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굳은 신념으로 오늘 무사히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기초생계비를 삭감하는 방식이 근로기피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해결의 실마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있다고 보고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근로소득 산입유예제도나 소득에 따른 단계적인 수급비 감액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가 걸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이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최유라 기자입니다. 자립생활 법제역 지위 쟁취하자! 한낮에 내리쬐는 무더위 속에서도 사람들이 저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9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바로 우리 현장에서 일선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자조모임 지원과 활동가 양성, 그리고 투쟁은 물론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지위와 권한은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자연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포함돼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일할 경우 경력의 80%만 인정된다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별적 처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도 잘해왔습니다. 좀 더 안정적 지원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정신장애와 발달장애인들에게 함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과연 모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 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또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운영이 아닌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이 이뤄질 경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지원 체제 지원 사업인 라이프 2.0에 일반 대학 30곳과 전문대학 20곳을 선정했습니다. 라이프 2.0은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일주기 라이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 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고 대학 내 평생 교육 체제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대학들은 성인 학습자 전담학과 설치와 운영,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을 통한 성인 학습자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광역지자체 1개와 일반 대학 2개교가 함께하는 광역지자체 연계형이 신설됐으며 지역과 지역에 정주하는 성인 학습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학이 지역 평생 교육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유산들, 감탄사를 연발하는 문화유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경기 문화유산 바로알기 운동본부가 경기 북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경기 문화유산 바로알기 운동본부는 경기 북부 지역 문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탐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탐방에는 역사 전문가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이 곁들여져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번 탐방 유적지는 홍유릉, 사릉, 광릉입니다. 경문위는 매년 2회 문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어울림 문화탐방을 진행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며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탐방에는 의정부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경기북부 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가족,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나루터 공동체 입주자를 초대해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며 서로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충효의 교육사 2급 자격시험이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주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충효의 사상 실천을 목표로 열렸는데요. 황병현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충효의 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충효의 교육사 2급 자격시험을 지난 22일 국립부경대학교 미래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충효의 사상 실천을 목표로 두고 충효의 교육사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시험 전 수강생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학습해왔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을 경청합니다. 수강생들이 시험지를 받은 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답안지에 꼼꼼히 적어 나갑니다. 충효의 대학은 대한민국을 빛낸 우수한 인물들을 강사로 초빙해 21세기 선비정신,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수강생들이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본 기회의 자격시험을 응시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나라사랑, 이웃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반랑대학교와 언어와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상호 교류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황영재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의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만 1,588명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이며 부모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반랑대학교와 교육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언어,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활발한 상호 교류를 추진하기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남교육청과 반랑대학교와의 업무 협약 체결이 양 기관 교육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교육 교류에는 전남도 다문화 학생들이 사절단으로 참여해 전문적인 통역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장구 가야금 공연으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하반기에 100여 명의 다문화 학생을 엄마 나라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예정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수묵화를 만나볼 수 있는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오는 9월 개막합니다.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15개국 160여 명의 유명 작가가 참여해 수묵의 매력을 알릴 예정인데요. 김정현 기자입니다. 제3회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숭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달 동안 목포,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 사무국은 이달 가수 송가인 씨를 2023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13개 유관기관과 홍보 마케팅 협약을 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15개국 160여 작가가 참여해 전통 수묵과 현대 수묵의 조화를 선보일 예정이며 한국화 전공 대학생과 전국 어린이도 함께 참여해 수묵을 즐기는 연령층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오는 9월부터 2달간 목포와 진도 총 6개 주 전시관과 광양, 순천, 해남 3개 특별 전시관,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군 기념전 등이 열려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수묵의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서울시가 하반기 달라지는 9개 분야의 32개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7월 중순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한 버스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육아부터 중장년의 취창업까지 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